사랑, 질투, 그리고 칼. 그들이 낳은 것은 사랑이었을까요? 거래였을까요? 사랑한다면 그것을 태워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보기엔 우발적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건 감정의 가장 잔혹한 끝이었습니다. 마리아는 1982년 2월 23일 인도 남부 카르나카타주 망갈로르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수많은 어린이들의 꿈이 배우였듯 그녀의 꿈 또한 배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대학에서 문학과 연극을 전공하면서 경험을 쌓기 위해 지역 소극장에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냄새나는 조그만 소극장에서 연기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 텔레비전 드라마나 볼리우드 영화에 등장하는 여배우처럼 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꿈을 키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연극과 단편 영화 서너 편에 출연해본 그녀는 지방도시에서는 성장의 한계가 있고 대규모 기획사 같은 회사에 스카우트될 확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꿈을 향해 뭄바이로 상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뭄바이에 도착한 그녀는 오디션을 보기 위해 수많은 기획사를 돌아다녀 봤으나 무명의 촌뜨기인 그녀를 받아줄 곳은 단 한 곳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외지인 출신의 연예 지망생 중 하나인 그녀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최선을 다해 연기해보고 싶었지만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배우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일단 출연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엑스트라가 되었던 심부름꾼이 되었던 촬영 현장에 붙어 있어 어떻게든 촬영 기획자와 인연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엑스트라 배우로 잠깐 촬영할 기회가 생긴 그녀는 우연히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캐스팅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던 남자 니라지 그러버를 만났습니다. 니라지는 인도 뭄바이에 위치한 드라마 제작사 시노지 아드라브에서 캐스팅 디렉터로 일하고 있어 신인 배우나 무명 배우들에게는 신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시 그는 인도 내 TV 시리즈에 신인 배우들을 집어넣고 있었고 차기작에 출연할 무명 배우들을 찾고 있었던 터라 그녀에게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니라지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신인 여배우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맺는 스타일이었는데 이는 사적인 관계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마리아에게 자기 드라마 오디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유혹했고 그녀는 니라지가 만들어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배우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니라지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고향에 남자친구가 있는 그녀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선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사귀고 있었으며 해군 중위로 복무하고 있는 남자친구 에밀 매튜가 마음에 걸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2달 전 약혼을 하기는 했지만 주말이나 연휴 때가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리아는 니라지가 준 출연 기회에 감사하며 의지하게 되었고 그 역시 마리아에게 우호적으로 대해주며 은근한 친밀감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2008년 5월 6일) 저녁 마리아는 새로 임대한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손이 모자란 그녀는 니라지에게 이삿짐 나르는 것을 도와달라며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니라지는 그럼 배우 오디션 문제도 있고 하니 시간에 맞춰 가겠다고 해
그녀와 같이 이삿짐을 나르고 식사를 한 뒤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2008년 5월 7일 아침, 매튜는 최근 마리아가 캐스팅 디렉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던 터라 두 사람의 관계가 의심스러워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고 오전 일찍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뭄바이로 향했습니다. 매튜는 마리아가 살고 있는 뭄바이 미라이로드 아파트에 도착한 후 초인종을 눌렀는데 약혼자가 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그녀는 막 샤워를 마치고 나온 반나체 차림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매튜는 현관에 벗어둔 남자 신발을 보고 집안에 다른 남자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창틀 사이로 아침 햇살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 현관문 앞에 서 있던 에밀 매튜는 안방에서 나체 차림으로 나오는 남성을 마주하자 아주 낯선 환경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능은 참을 수 없어 남성을 보자마자 여자친구에게 저 남성은 누구며 왜 안방에서 나왔는지 설명해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눈치를 보고 있자 어젯밤에 침대에서 여자친구와 저 남성이 버렸을 모습을 상상해보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들고 나와 니라지가 있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니라지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고 마리아는 남자친구를 말리지 못했다는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에밀 매튜는 베개 커버와 이불로 시신을 감싼 후 냉장고에 집어넣고 잠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마리아는 패닉 상태였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려 남자친구와 지금 상황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형마트에 가서 도축용 칼, 커터칼, 쓰레기 봉투, 그리고 다량의 표백제 등을 구입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도구 준비를 마친 두 사람은 니라지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갔고 작업을 마친 후 미리 사온 여러 개의 비닐봉지에 쑤셔 넣었습니다. 5월 8일 새벽, 마리아는 검은색 봉지 여러 개를 차에 싣고 뭄바이 외곽 마네리 마을 근처 숲으로 이동했습니다. 오후 4시 30분, 마리아는 친구에게 차를 빌려와 비닐봉지를 트렁크에 싣고 마을 근처 숲으로 출발했는데 주차장에서 이상한 자루들을 싣는 모습을 이상하게 생각한 경비원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차량 번호를 기억해 두었습니다. 그들은 차를 타고 가던 중 바얀도 주유소에 들려 자루를 소각하기 위해 휘발유 2병을 산 뒤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마네리 방면으로 달리던 중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는데 그 전화벨 소리는 마리아의 것도 매튜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리던 차 속에서 벨이 울리는 전화기를 찾아보던 그들은 그 벨 소리가 죽어있는 시신이 담긴 봉투 속 카고 바지에서 울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행 중 비닐을 벗겨 핸드폰을 꺼내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어렵게 핸드폰을 꺼내든 그녀는 도대체 이 시간에 누가 전화를 건 것인지 궁금해 발신자만 확인한 후 무음으로 바꾸려던 순간 손이 떨려 잘못해 착신을 누르면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출연자 문제 때문에 수차례 전화를 건 직장 동료이자 친구였는데 그렇게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 되던 니라지가 갑자기 전화를 받자 그는 니라지, 너 어디야? 괜찮아?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자신도 모르게 착신 버튼을 눌러버린 마리아는 당황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이 통화 기록은 통신사 서버에 남아 있었고 이 착신 버튼 하나로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마리아는 이때까지만 해도 별일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또다시 핸드폰이 걸려올 것이 걱정되어 전원을 꺼두는 대신 의심을 피해 무음으로 변경해 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트렁크에서 짐을 내린 후 자루를 끌고
숲속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작업을 마친 그들은 9시 30분쯤 뭄바이로 돌아왔습니다. (2008년 5월 7일에도 8일에도 출근을 하지 않자 친구들과 동료들은 그의 실종을 이상하게 여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단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고 성실한 그가 이틀 동안 잠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의 통신 기록을 조사한 결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마리아 수자이러스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니라즈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오전에만 잠깐 일 때문에 만나고 헤어진 것 이외에는 별다른 일은 없었다며 진술했습니다. 그녀와 통화해본 경찰은 마리아의 말투와 태도가 지나치게 침착한 점과 오전에만 만나고 헤어졌다는 점을 강조하자 아마도 그녀가 중요한 사건을 숨기고 있구나 라고 판단했습니다. 추가로 니라지의 핸드폰 통화 기록을 조사하던 경찰은 5월 8일 새벽 뭄바이 외곽 근처의 한 중계탑에서 전화통화가 수신된 것을 확인하고 아마도 누군가 그의 핸드폰을 가지고 외곽 지역으로 이동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을 했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통화자인 마리아의 동선을 추적해 그녀가 어디를 방문했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카드 내역 기록과 CCTV 등에 찍힌 동선을 추적하던 경찰은 마리아가 근처 마트에서 도축용 칼과 커터칼, 쓰레기 봉투, 그리고 다량의 표백제를 구매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을 확보하고 그녀를 불러 취조했습니다. 그러자 며칠에 걸친 신문 끝에 마리아는 처음에는 경찰에게 매튜의 친구 지태씨에게 차를 빌려 쇼핑하러 갔다고 진술을 했다가 경찰이 영상에 찍힌 모습과 핸드폰 기지국에 기록된 통화 기록을 보여주자 모든 것을 포기하며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매튜가 니라지를 처리했는데 당시 남자친구인 매튜는 너무 흥분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무서워 그냥 남자친구를 도와준 것뿐이었습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마리아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매튜가 이 사건의 주범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체포영장을 발부해 해군 부대로 들어가 긴급 체포했습니다. 매튜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마리아의 상세한 진술과 증거들이 일치하면서 유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에멀린 매튜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줄어든 이유는 그가 여자친구와 집안에 있는 남자의 관계를 보고 분노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형에서 10년형으로 감형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마리아에게는 살인 방조죄와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구속수사로 3년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선고 당일인 2011년 7월 1일 석방되었습니다. 그녀가 징역 3년형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번 살인사건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 에멀린 매튜는 2008년 5월 7일부터 20일 사이에 마리아에게 1000통의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길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좋아요와 구독으로 표현해보세요. 길리였습니다.